네, 오늘 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입니다. 나를 치유해준 말 한마디. 네, 이 요약본은 부코스모스의 요약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한 일보다 슬픈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잠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렸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은,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어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언제나 상처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다가 힘에 겨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절박한 순간에 처하기도 한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이 책의 저자도 마음의 상처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 그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책 읽기였다. 문학, 예술, 철학책부터 신문, 영화, 뮤지컬까지 우울증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 공부하면서 당시를 견뎌낼 수 있었다. 이 책은 문학, 예술, 철학, 영화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책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을 잘 보여준다. 저자의 솔직담백한 이야기와 치유 메시지는 온갖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저도 좋겠네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네. 2018년도 12월 달에 나온 책이네요. 저자 전문우는 심리 상담사이자 작가, 삶에 지친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쓰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라는 책을 썼다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상태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경험이 좀 있어요. 예전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좀 나는데 방법이 없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내 스스로 자체도 나중에는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갑자기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 생각이 자꾸 나네요. 네, 숏 서머리 한번 같이 보시죠.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편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답답함과 불안함에 걱정은 쌓여만 간다. 아무도 내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금방 나아질 거야 정도의 말을 들은 게 전부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도 한다. 상처받은 마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로 인한 결과가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난다.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소리 없는 아픔, 마음의 감기.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존재한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누적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눈을 감고 상처를 떠올렸을 때 그땐 그랬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상처가 아닌 이해와 수용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가슴이 아파지고 감정이 흔들리거나 증오와 미움 등의 마음이 든다면 여전히 상처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내면 아이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울고 있는 작은 아이라고 저는 불러요. 우리 마음에는 사실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울음소리가 좀 더 커질 때가 있고, 뭐 그럴 좀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울고 있는 어리고 작은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독한 우울증을 책이 주는 치유의 힘으로 이겨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자의 일상에 우울증은 불쑥 찾아왔다. 처음엔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아니었다. 곧 일에 대한 즐거움과 의욕을 잃었으며 사소한 일을 우주의 재앙같이 느끼기도 했고, 그러다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곤 했다. 급기야 몸에 알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나더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힘든 나날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극을 하듯 직장을 다니던 그때 희망이 되어준 것이 바로 책이었다. 이 책에는 열정적인 독서가인 저자의 가슴 뭉클한 스토리와 인생 고비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책들의 성실한 리뷰들이 실려 있다. 우울증 증상이 심각했던 시기에 저자는 마음의 병, 사회적 편견에 관한 책을 읽으며 공부했고 글을 썼다. 세계 명작, 이방인, 구토, 죽음의 수용소에서부터 우울증을 정면으로 다룬 한낮의 우울, 고마워 우울증, 입문서, 공감의 시대, 낙관성 학습, 피로사회까지, 그리고 영화와 뮤지컬, 노래 가사, 시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고 보았다. 한때 스스로 세상을 저버릴 생각까지 했던 저자는 이후 신기하게도 우울증에서 차차 벗어날 수 있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해서는 상처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 것인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행복해지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힘든 그 순간 따뜻한 글은 희망이 되어준다. 살짝 지금 걱정이 되는데, 책을 이렇게, 이 내용 전체적으로, 책에 그냥 다른 책에 대한 감상문이면 어떡할까라는 사실 걱정이 살짝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면서 책을 읽겠습니다. 차례를 보니까, 차례가 지금 파트가 4가지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우울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법. 두 번째는 검게 변한 감정을 치유하는 공감 수업.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4개의 엔진. 네 번째는 인문학으로 마음을 치유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죠. 첫 번째 파트 1, 우울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법. 내 안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나는 친형과 그다지 친하지 않다. 평소에 말도 거의 나누지 않는다. 늦은 밤 11시 전화가 온다. 큰형이다. 무슨 일이지?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아프셔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어. 어디가 아프신데? 심장 질환이 막혀서 수술 받아야 할 것 같아. 나 지금 친구랑 술 마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까?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대기 중이야. 그럼 내일 수술 끝나고 와. 응,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 아니, 지금 저 좀 이상한 게 술 마시고 지금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갑자기 나 지금 술 마시고 있는 데를 왜 얘기했을까요? 볼까요? 어렸을 적 나는 형한테 많이 맞고 자랐다. 그래서 지금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 심지어 무섭기조차 하다. 어린 시절은 이미 지나갔지만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몸은 자랐지만 어린 시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받은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살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 어린아이의 존재를 내면 아이라고 부른다. 이너 차일드라네요. 내면 아이 치료 전문가 존 브래드쇼는 그의 저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에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하면 여러 종류의 중독적이고 강박적이며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나는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잘 발견해서 상처난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잘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핵심 요소를 바꾸어야 한다. 인간의 핵심 요소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의 아이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였을 때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욕구들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 일생 동안 반복된 패턴, 즉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해 고통을 느끼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치유 작업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싫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도망치며 중독에 빠져 우리의 삶을 낭비한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을 멈춰버린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어린 시절에 파괴적이었던 유사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낸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폭행하고 마치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나방처럼 학대받은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결혼 후에 결국 자신의 배우자를 학대한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고통을 되풀이해서 경험하는 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와 같은, 그러니까 이성 부모 있잖아요. 부모와 같은 배우자를 찾는데요. 그 이유가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굉장히 마초적이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나는 다정한 사람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정한 사람하고 있으면 지루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또 선택을 마초적이고 좀 거친 사람들을 계속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남자인 경우도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여자를 선택을 할 때도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어머니를 싫어했음에도. 좀 신기한 거죠. 힘들었던 기억을 지우는 4가지의 말. 힘든 기억을 정화하는 4가지 말. 호오포노포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하와이 말로 호오포노포노. 호오는 원인을, 포노포노는 완벽함을 뜻한다. 따라서 호오포노포노는 완벽함을 목표로 수정하는 것, 즉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함을 목표로 수정하는 것? 해석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호오포노포노라는 뜻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미라네요. 하와이안들은 생각이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져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믿는다. 호오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호오포노포노는 약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이다.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마음속인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 의료 치유자였던 모로나 날라마쿠 시메오나 여사가 이를 현대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셀프 아이덴티티 호오포노포노라는 트레이닝 법을 고안해냈다. 그걸 줄여서 SITH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시메오나 여사의 제자 휴렌 박사는 하와이에 있는 살인, 강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자가 수감된 폐쇄병동에서 호호포노포노를 실천한 결과 놀랄만한 성과를 올렸다. 휴렌 박사는 정신병원에 수감된 환자들에게 뭔가 치료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단지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했다. 호오포노포노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안에 부정적이고 원치 않은 에너지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내 안에 유해한 생각들을 닦아내고 대신 그 자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치유와 정화 방법은 자신의 기억 중에 내 안에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를 자분한 후 다음에 4가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거 받을 때 이거 많이 하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 하죠. 파트 2. 검게 변한 감정을 치유하는 공감 수업.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 큰 전쟁을 멈춘 작은 평화. 크리스마스 휴전의 기적을 다룬 영화 크리스마스는 전쟁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맞선 서부 전선의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 두 진영의 병사들은 수백 킬로미터도 넘게 구불구불 구덩이를 파서 진흙 참호를 급조해 만들었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참호 속에서 그들은 아무렇게나 몸을 웅크린 채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적의 사격을 피했다. 상황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참호 속에서 총탄과 포탄, 진눈깨비와 눈발이 쏟아졌고 살을 내는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겨울비가 무릎까지 차오른 참호엔 시체가 뒹굴고 쥐와 해충이 우글거렸다.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하여 곳곳에서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양쪽 참호 사이에는 어느 쪽 진영도 아닌 좁고 기다란 무인지대가 있었다. 적진으로 공격하다가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이 무인지대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아직 살아있는 동료들이 바로 옆에서 빤히 지켜보는 가운데 시체가 썩어갔다. 심지어 부상당한 병사들조차 땅 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적의 공격이 두려워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도 없었다. 그런데 땅거미가 질 무렵 그곳에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온다. 노랫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뚫고 나지막히 울려 퍼졌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에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바리톤으로 부르는 독일 병사의 크리스마스 캐럴이었다. 영국 병사 몇몇이 머뭇거리다가 박수를 쳤다. 조금 뒤엔 앙코르를 외치며 갈채를 보내고 환호성까지 질렀다. 화답이라도 하는 듯 영국 병사들은 캐럴을 불렀고 독일군으로부터 똑같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용감한 한 독일 병사가 무기를 버리고 참호에서 올라와 쏘지 마라, 우리도 쏘지 않겠다 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금지된 땅인 무인지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 영국 병사도 똑같이 참호 바깥으로 나와서 마주오는 독일 병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자 수십 명의 그리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주춤주춤 뒤를 따랐고 곧이어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악수를 나누고 담배와 기념품을 주고받았으며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서로 고향 이야기를 하며 지나간 크리스마스 추억을 나누었고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키득거리며 비웃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을 겨누며 서로를 죽이려 했던 그들은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도 수만 명이 넘는 병사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축구 경기를 하고 서로 이발을 해주기도 하며 음식을 같이 먹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얼어붙은 땅을 파서 전우들의 시신을 묻어주는 작업도 함께 했다. 그러나 이 꿈 같았던 임시 휴전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령부 장군들에 의해 갑작스럽게 끝나버렸다. 그리고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전쟁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으리라. 상부의 명령으로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의 최고로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이야기다.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역사책에는 이 일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키는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 이렇게 고찰했다. 플랑드르의 병사들이 보여준 것은 보다 심오한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 드러난 감정으로 시대와 사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병사들의 모습에 왜 감동을 받는지 자문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택했다. 그들이 드러낸 인간 능력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공감이었다. 인간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으뜸이 가는 것이면서도 소홀히 다루어졌던 공감 능력은 사실 모든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조건이다.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핑계이고 억지이고 거짓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이 예를 공감과 연결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어제 제가 그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그 이제 1대1로 오신 분이 본인이 그 파워포인트로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도와드릴 때 그 파워포인트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아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았고 이렇게 치유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정전되는 휴전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노래랑 연결해서 그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연결해서 공감하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네요. 공감하는 능력,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에 공감 회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지아코모 리촐라티가 이끄는 연구팀은 원숭이의 뇌에 머리카락 굵기에 예민한 미소 전극들을 삽입해 세포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연구원이 땅콩을 집어드는 것을 원숭이가 본 순간 원숭이의 뇌 안에 심어놓은 전극과 연결된 컴퓨터에서 신호음이 들어왔다. 원숭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직접 땅콩을 집어든 것처럼 반응한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원숭이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자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 뉴런을 공감 뉴런, 즉 거울 뉴런, 그러니까 미러라 그러죠. 이라고 불렀다. 이름 붙였다.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을 없애주는 내 머릿속의 거울 뉴런은
공감이 우리의 본성이며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철학적 명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발견이었다. 공감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명한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라는 거울 뉴런의 발견을 DNA의 발견에 맞먹는 위대한 발견으로 보았다. 인간은 공감의 동물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감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는 종, 즉 호모 엠파티쿠스인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공감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공감 능력을 키워봅시다. 이제 파트 3로 넘어갑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4개의 엔진. 현대인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커다란 코끼리가 가느다란 쇠사슬에 묶여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땅에 박아놓은 작은 말뚝을 뽑고 쉽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그 얘기 아닌가요? 아기 코끼리를 어렸을 때 이렇게 발을 묶어 놓으면은 커서 힘이 세졌는데도 이게 말뚝이 안 뽑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코끼리는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 코끼리는 왜 도망치지 않는 것일까?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새끼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다. 그러면 처음 쇠사슬에 묶인 새끼 코끼리는 온 힘을 다해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새끼 코끼리는 온 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한다. 쇠사슬을 당기고 말뚝을 밀어보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 아직 어린 코끼리가 감당하기엔 그 말뚝은 너무도 견고하다.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 그 말뚝을 뽑아버릴 힘이 충분히 생겼다. 하지만 코끼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끊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느다란 쇠사슬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거는 한 예이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코끼리 아까 원숭이 얘도 마찬가지고 코끼리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데 제가 그 고양이 왕자님을 2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놈들을 이제 키우고 나서부터 동물의 어떤 실험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책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머리가 좀 빠져요. 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극복하기. 미국의 호기심 많은 한 청년은 동물이 무기력을 학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시험을 고안했다. 그는 우선 개들을 3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우리 속에서 전기 충격을 받긴 하지만 버튼을 코로 눌러 전원을 끌 수 있었다. 전기 충격을 받지만 자신의 반응에 따라 충격을 멈출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둘째 집단의 개들에게는 버튼이 없었다. 그래서 첫째 집단과 완전히 똑같은 전기 충격을 받지만 스스로 전기를 멈출 수는 없었다. 잔인한 놈들이죠. 둘째 집단의 개는 오로지 첫째 집단의 개가 버튼을 눌러야만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집단은 아무런 전기 충격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이 개들을 이번에는 하나의 칸막이가 있는 실험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었다. 개들은 낮은 장애물만 뛰어넘어 다른 칸으로 이동하면 전기 충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는 이랬다. 코로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끌 수 있었던 집단과 아무런 전기 충격을 받지 않은 집단은 쉽게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기 충격을 피해 다른 한쪽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버튼이 없어 전기 충격을 견뎌야만 했던 둘째 집단 대부분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포기한 채 그냥 주저앉아 엎드려 버렸다.
두 번째 집단, 즉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개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상황에 자신이 실제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말한다.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인간에게는 어렸을 때 납치를 당해서 오랫동안 감금에 있던 여자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했던 남자에 대해서 스톡홀름 증후군,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많이 있다? 하여튼 그런 증후군 이름이 있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요. 10여 년간 걸친 이 실험으로 야, 개를 저렇게 10여 년간 저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10여 년간에 걸친 이 실험으로 마틴 셀리그만은 동물의 학습된 무기력 실험이 인간의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30여 년간 우울증 환자들과 비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누구나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낙관성 치료법을 개발해냈다.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반복적인 고통이나 실패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예전에 실패한 기억과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하고 포기해버려 작은 행동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기력은 학습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벼룩은 몸 길이의 137배나 높이 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벼룩을 병 속에 가두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런 책에 나오는 비슷한 예들이 이 책에도 나오네요. 벼룩이 점프할 때마다 뚜껑에 부딪히면 더 이상 높이 뛰는 것을 멈춘다. 이후 잔디밭에 꺼내 놓아도 다시는 유리병보다 높게 뛰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 인생도 유리병 안에 갇힌 벼룩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이, 특히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유리병 안에만 머물러 있기만을 바란다. 그게 참 이상해요. 주변 사람들은 정말 어떤 틀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기를 바래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탁탁탁탁탁탁 쳐가지고 다시 안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있기를 바라죠. 근데 본인도 얌전하게 이렇게 있죠. 우리도 어쩌면 유리병에 갇힌 벼룩, 무기력에 빠진 개, 서커스의 코끼리처럼 수백 개의 마음의 쇠사슬에 묶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뚝을 뽑아버릴 충분한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말뚝에 묶여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낮은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고통을 쉽게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결국 유리병 안에 갇혀버린다.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거나 무언가를 꿈꿀 때는 우리는 언제나 안 되는 이유부터 떠올린다. 난 학력도 안 좋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어. 나는 앞으로는 절대 못할 거야.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거나 마음의 족쇄를 만들지 말자. 빨리 상자 밖으로 나와야 한다. 제가 사실 안 한 지는 벌써 한 2년이 됐나요? 1년 됐나? 2년 됐나? 아니구나. 작년에도 조금 하기는 했네요. 국토 종주를 자전거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종주를 한 건 아니고 좀 짧게 했죠. 처음에 이걸 간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여자 혼자 가능하냐, 막 온갖 걱정들을 막 많이 했는데 제가 말했던 건 이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하지 않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이렇게 걱정을 하냐. 그러고 갔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전거 길 위에 있어요. 정말 아주 어린애부터 아주 어린애는 이제 아빠하고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어린애부터 나이가 아주 많아서 많으신 어르신까지 그러면서 뭐 환갑 기념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신 그 여자 두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별분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위에서 가끔 자전거 종주 얘기하면 꼭 해보라고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한계를 규정 짓지 말고 밖으로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요소에는 동기, 인지, 정서, 행동이 있다. 동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고, 인지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다. 정서는 마음이 외부에 반응하는 감정과 느낌이고, 행동은 우리가 실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다. 실제로 10년간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었던 문제는 무기력이다의 저자이자 인지과학자인 박경숙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인지과학을 토대로 통합적 마음 전환이라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 요소는 동기, 인지, 정서, 행동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기력해지면 동기, 인지, 정서에 장애가 나타난다. 이 셋이 결합해 행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거나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한다. 그러므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만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동기와 인지, 정서가 결합되어 행동을 추진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바꿔야 한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부족한 부분이 발목을 잡아 다시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약해진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답니다. 왜곡된 인지 장애는 자존감의 회복을 통한 인지 전환으로 극복될 수 있다. 즉 불안한 정서 장애는 나와 타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극복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비로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이 마음이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예전의 습관과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진 사고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들,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인식의 틀을 전부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합리적 생각으로 바꾸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동기, 인지, 정서, 행동 모두 바꿔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에서 있어서 하나의 자기 혁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별히 우울증이나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좀 인생이 약간 침체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존 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틀을 사실은 깨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표현하기에 자기 혁명이라는 것처럼 참 어려운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조금씩 이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병적인 우울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친구 나이가 그때는 저보다 많은 분이었죠. 우울증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조증의 기간이 올 때는
우리가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 그 사람이 흥분되면 얼마나 빨리 얘기하겠어요. 그 영국식 억양으로 그렇게 빨리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TV를 보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나 TV 보니까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몇 초가 안 지나서 또 얘기를 계속 해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그리고 우울 기간이 오면 갑자기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버리고 계속 울어요.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걱정이 돼서 처음에는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도 그냥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러나 말거나 처음에는 정말 저 친구가 저러다 자살을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우울증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저는 병원을 정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울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우울증이라고 할 정도면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정상의 궤도에 좀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종교나 어떤 책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트 3입니다. 인문학으로 마음을 치유하다. 사르트르와 까미 우울증에 빠지다. 실존주의 문학을 창시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는 이렇게 시작한다. 어떤 일이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늘 있는 어떤 확신이라든지 자명한 일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고 마치 병에 걸리듯 닥쳐왔다. 그것은 조금씩 음흉하게 자리를 잡아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나 자신이 좀 괴상하고 어색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뿐이다. 그것은 일단 자리를 잡자 꼼짝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공연히 놀란 것이라고 자신을 타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병에 걸리듯이 닥쳐와 음흉하게 자리를 잡아버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구토의 주인공 앙투안 로캉탱은 이렇다 할 직업도 가족도 없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혼자서 살아가는 30살의 남자다. 그는 오랜 여행 끝에 프랑스 부빌이라는 항구 도시에 막 정착했다. 18세기에 살았던 롤르봉 후작이라는 어떤 무명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물 수제비를 뜨려고 조약돌을 집어들고 있었을 때 갑자기 심한 공포심과 함께 불쾌한 구토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후에도 길 위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우려고 했을 때, 테이블 위에 맥주컵을 보았을 때, 카페 종업원의 벨트가 서취의 주름 속에서 보일 듯 말 듯 했을 때,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주위의 곳곳에서 록캉탱은 심한 혐오감으로 구역질을 느낀다. 책이 재밌겠네요. 사실 저 약간 이런 책들 좋아합니다. 그 까미의 그 이방인 같은 책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책들 좋아하는데 이 책도 재밌겠네요. 저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1938년에 출간된 사르트르의 첫 소설 구토의 원래 제목은 멜랑콜리아, 즉 우울증이었다. 사르트르는 1934년경에 이미 초고를 완성했다. 하지만 여러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고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원고를 수정했다고 한다. 구토의 본문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우리는 똑같이 육체의 거래를 한다. 그 여자는 쾌락을 맛본다. 그리고 나는 원인이 뻔한 그 어떤 우울증을 씻어버린다. 한 고독한 지식인이 실존적 의식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이 작품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상의 출발점이자 작가 자신의 체험으로
주인공 록캉탱은 작가 사르트르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르트르와 마찬가지로 록캉탱도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마치 병에 걸리듯이 닥쳐와 자리를 잡아버린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었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전락의 주인공 방바디스트 클라망스. 그는 파리에서 꽤 잘 나가던 40대의 유명한 변호사였다. 높은 지위와 명성, 탁월한 언변과 화술, 게다가 수려한 외모까지 그야말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한 남자였다. 그는 주로 미망인이나 고아에 관한 소송 사건을 담당했고 항상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정의로운 편에 서 있었다. 그는 또 뇌물이나 청탁 따윈 절대 받지 않았고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기자나 공무원들에게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 따윈 절대로 하지 않았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변호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했던 클라망스. 그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언제나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그는 마치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았고 심지어 초인이 된 듯한 기분까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클라망스는 다리 위에서 젊은 여자가 몸을 던져 투신 자살하는 것을 목격한다. 하지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대로 지나쳐 외면해 버린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그의 삶은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높은 허공을 훨훨 날아다니던 그의 자존심이 한 여자의 죽음 앞에서 저 바닥으로 급속히 추락해 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전락하기 시작한다. 다리 위에서 투신 자살하는 여자를 목격한 후 2,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차츰 어두워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을 저녁. 강물은 반짝이고 하늘의 별들은 빛나고 있었다. 클라망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텅 빈 한강을 죄송합니다. 한강을 걸을 수는 없겠죠? 텅 빈 강변을 걷고 있었다. 죄송해요. 괜히 분위기가 깨져버려가지고. 네, 계속 읽겠습니다. 고요함과 평온함을 즐기며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웃음소리를 들려온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돌아서려는 그때 또다시 등 뒤에서 환청과 같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클라망스는 너무 놀라 공포에 얼어붙어 꼼짝하지 못한다. 웃음소리. 그때부터 그의 우울증은 시작된다. 그 무렵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딱히 꼬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의기소침 같은 증세였지요. 왠지 유쾌한 기분을 되찾기 힘들었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예전처럼 수월하지가 않았지요. 한마디로 산다는 것을 일부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바로 그때였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언변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말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다. 클라망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당시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을 둘러싸고 사르트르와 격렬한 언쟁을 펼치던 시기였다. 그에게 받은 모욕과 배신감은 까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 속에서 창조적인 재능이 고갈되어 버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때 까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의 한 술집에 앉아 우울하게 죄의식과 자책감을 읊조리는 변호사의 독백은 바로 까미 자신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보통 이제 예술가, 작가, 이런 어떤 문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예술가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든 주인공의 어떤 친구든 자신이 거기에 꼭 들어가 있대요, 작품 속에. 영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일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아니면은 주인공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인공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작가일 경우나 아니면 이제 감독일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단편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 주인공의 생각은 다 제 생각과 똑같아요, 사실. 거기서 이제 그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방인, 거짓말을 거절한다. 이방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락의 주인공 클라망스는 끊임없는 회한과 죄책감에 빠져 결국 파리를 떠나 암스테르담 뒷골목의 한 어두컴컴한 바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자신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직면하게 되고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둘씩 반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고객들에게 먼저 자신의 잘못을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한다. 여자들을 단지 쾌락과 정복의 대상으로만 대했던 비겁함, 하늘을 찌르던 오만함과 허영, 관용과 선심으로 포장된 위선, 그리고 가식적인 친절과 배려하는 태도. 지금껏 자신의 삶을 덮어왔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가져왔던 자신에 대한 환상이 산산이 무너진다.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던 자신이 사실은 허영과 자기애에 빠진 비겁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사실 그는 어떤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도덕적이라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가짜 선행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가 누려온 부와 명성은 허위와 가식으로 부푼 거품일 뿐이었다. 바닥으로 전락한 클라망스는 삶의 진실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클라망스는 부조리한 세상에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속죄 판사란 직업을 통해 참담하고 부조리한 삶의 진실에 직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길을 택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그가 결국 이젠 어떤 것에도 거짓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방인 메루소로 다시 태어났다. 네, 이제 까뮈의 이방인의 주인공 메루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까뮈의 이방인에서 메루소는 가식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길 거부한다. 남들이 기대하는 의례적인 말과 과장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렇다고 그에게 감수성이 결여된 것은 결코 아니다. 메루소에게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지 않는다. 메루소는 살인죄 피의자로 법정에 섰을 때조차 거짓말하기를 거부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그가 뉘우치는 기색을 비췄다면 적어도 사형 선고는 면할 수도 있었다. 까미는 메루소의 선택이 어떤 영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죽임을 마다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았다. 나의 우울증 이야기. 우울증에 걸리자 내게 완벽히 다른 신세계가 펼쳐졌다. 집에서 나와 잠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혼자 있고 싶다는 절박한 욕망이 밀려왔고 혼자 있으면 친구도 없는 외톨이라는 끔찍한 두려움이 몰려들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망쳐버렸다. 결국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나는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남들이 모르는 마음의 병을 마음에 깊이 묻은 채 절망하고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더 살아갈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다. 마치 가혹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곰이 어두운 동굴에서 동면을 취하듯
이후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나는 아주 오랫동안 깊은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남의 이야기 같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일들이 내게 벌어졌을 때 나의 능력과 의지는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은 기분이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까운 느낌에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사는 것이 괴로웠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혼자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우울증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것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했다. 실존주의자들은 이러한 의식을 흔히 실존의식이라고 표현한다. 까미는 인간이 실존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을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의식의 순간이라고. 나는 그렇게 점점 이방인이 되어갔다. 우울증을 겪은 후 내가 깨달은 것들. 수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 그리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우울증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고 멜랑콜리는 예술가들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하기도 한다. 또한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우울한 성향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예술가적 기질로 설명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우울증은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미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증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신비롭지 않다. 다시는 또 겪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우울증에 빠지면 숨 쉬고 있는 것조차 힘들 만큼 순간순간이 고통스럽다. 우울증은 분명 나에게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의 고통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가치가 분명 존재한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나름의 가치가 있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주변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청결하고 고귀한 연꽃이 피어나듯 우울증의 고통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준다. 30살 무렵까지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극심한 고통은 커다란 깨우침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그렇다고 극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계, 실패, 상실, 질병 등의 고통을 겪고 나서 스스로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그들에게 거짓 자아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에고가 지시하는 피상적인 목표와 욕망을 버리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통이 그들을 좀 더 참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속에서 의미심장한 교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잠시 동안 겪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허구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울증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와 회복된 후 나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졌다. 지금은 타인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슬픔과 걱정, 공허한 마음, 심지어 숨기고 싶어하는 감정들까지도 모두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힘들어할까? 가끔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내 가슴속에 밀려들기도 한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음악이나 새소리를 들을 때, 좋은 향기를 맡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상쾌한 바람을 느낄 때, 이런 사소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숨 쉬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밀려오는 행복감으로 눈물이 맺히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견디는가 싶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나의 삶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세상은 온통 흑백 풍경으로 바뀐다. 내 생각은 정지하고 감정은 멈춰버린다. 나는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고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게만 느껴진다.
미래의 모든 희망들은 사라지고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들만 되살아난다. 그럴 때면 행복했던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일상의 걱정들을 잠시 잊고 나의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 친구와 고민을 나누며 술을 마시고 연인과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고 혼자서 자유로이 여행하고 이런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일어나고 얘기하고 밥을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가고 책을 읽고 음악 듣고 손을 잡고 산책하고 여행 가고 잠을 자고 이런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비록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은 또한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헬렌 켈러는 말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은 또한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헬렌 켈러는 말했다. 언젠가 또다시 나에게 우울증이 닥칠지 모른다. 하지만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보다 몇십 배, 아니 몇만 배 더 해로운 것이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그 미세먼지나 담배나 그런 것보다 정말 해로운 것은 나를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주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나를 치유해준 한마디. 네,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책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구독자가 잘 안 늘어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좀 바라보고 저 사람보다는 좀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렇게 경쟁자가 하나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